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수요일 녹화하는 영재모토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대표님 지시에 따라서 뉴핑 방송을 2개 하다 보니까 최신 뉴스를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녹화하는 주말에 나가는 영재모토는 그거보다 조금 이렇게 늦은 뉴스가 그래서 좀 앞뒤가 좀 바뀌는 이런 좀 현상이 좀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G7 같은 경우에 제가 2번을 이야기하게 됐는데, 앞에 이야기했으니까 용쟁호토 하는 거는 앞쪽에서 안 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용쟁호토만 들으시는 분들은 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비약이 너무 심하다든지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하실지 몰라서 전체 이제 줄거리는 쭉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지금 그간에 G7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사태, 바흐무트가 결국 함락됐죠.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G7이 개최되기 이전에 있었던 몇 가지 이야기들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랑스 마크롱인데요. 마크롱이 그간에 이제 푸틴하고 제일 이제 에르도안과 거의 비슷하게 푸틴하고 뭔가 교섭이 될 것처럼 중간에 중재 역할을 서겠다고 푸틴을 몇 번 만나고 전화통화도 하도 쉴 새 없이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 수포로 돌아갔죠.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무슨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것처럼 기산한, 저래가지고 이야기가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탁자에 앉아서 논의를 했다, 이런 좀 우스꽝스러운 사진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갔다고 나서 또 마크롱 욕을 되게 얻어먹었죠. 그랬더니 또 어떻게 또 태도를 바뀌었냐면은, 자,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이미 패배했다. 결국 나토의 동진을 막은 게 아니고 나토의 동진을 더 촉진해가지고 이미 핀란드가 나토에 정식으로 가입했고, 조만간 스웨덴도 초읽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나토와 국경선이 이전보다 2배로 늘어났다, 이런 일들. 그래서 결국 푸틴의 전략은 실패로 끝났다라고 하면서 그 표현을 지정학적으로 패배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1년 이상 질질 끌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얼마나 허당이냐 하는 걸 갖다 전 세계에 알려줬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안보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중국의 속국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직접 확인을 안 해봤는데, 실제 속국이다 이런 표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불어로 이야기하고 그걸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조금 뭐랄까 중국을 씹고 싶은 사람들, 중국과 프랑스에 이제 거리를 좀 두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으로 조금 과장되게 번역한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불어 워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야근했던 중국에 점점 예속적으로 종속적이 되어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예로 이제 러시아가 중국에다가 블라디보스토크 강을 써도 좋다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걸 주면서 뭔가 반대급부를 받아냈겠죠.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어떤 거래가 있었다 하는 게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조금의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이 좀 점쳐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공습 이런 거 사정없이 지금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러시아는 이제 민간 지역을 갖다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군사시설이나 병참시설을 노리려 하다가 오폭이 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유치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이라든가 그다음 민간인 주거지역, 아파트촌이라든가 이런 데만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민간인 피해는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에 따르는 우크라이나의 방공망도 사실은 만만치 않다라는 걸 이번에 보여줬는데요. 조금 시일이 좀 지났습니다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요거는 제가 지난주 영정호토 하고 나서 바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5월 16일 날 그 러시아가 자랑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킨잘이라는 거, 이걸 갖다가 우크라이나가 6발을 격추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킨잘 포함해서 전부 18기, 미사일 18기를 전부 요격에 성공했다. 5월 16일 단 하루 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로 요격했느냐, 패트리어트다, 이런 겁니다. 그 전에 킨잘 한 발을 이제 패트리어트가 격추시킨 했는데, 그거는 우연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패트리어트라는 게 너무 오래됐으니까 80년대에 개발돼가지고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과연 이게 극초음속 킨잘을 맞출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킨잘이 날아간다,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가 뒤따라간다, 영원히 이제 못 맞추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요약을 했다. 근데 이번에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6발 몽땅 다 격추시켰으니까.
자, 그런데 킨자리 얼마나 비싼 거냐면은 이게 하나에 거의 막 우리 돈으로 100억 원에 육박합니다. 한 발에 100억 원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제가 조금 잘못된 정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작년 개전할 때 개전 무렵에 킨자를 몇 발을 가지고 있었냐 러시아가 불과 50발에 불과합니다. 그럼 그 안에 꽤 많이 썼거든요. 몇백억 원을 지금 날린 셈입니다. 몇천억 원이 될지 모르죠. 그래서 과연 이제 재고가 남아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여하간 킨자를 포함한 러시아 미사일이 고갈돼 간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8개 중에 이건 좀 계산이 좀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만 킨자를 6발, 그 다음에 순항미사일 칼리브르라는 게 9발, 그 다음에 지대지 미사일 S-400이라는 게 아마 이게 지금 러시아에서는 가장 업데이트된 버전인데 여기 10대 정도 아닌가 막 그렇게 지금 파괴된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순히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이렇게 워싱턴 소식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 매체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게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막 킨자리인지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패트리어트 한 대가 이제 손상을 입었다. 그것도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완전히 한 대를 박살냈다는데 박살낸 건 아니고 약간의 손상을 입은 정도.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방송하는 이 시간 현재 패트리어트라고 온 신문에 떠들지 않습니까? 유튜브나 이런데. 근데 패트리어트가 한 2대였습니다. 2대. 예, 두 대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대단한 무기라고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패트리어트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은 좀 더 착실하게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킨자리 6개가 격추되니까 이게 뭔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러시아 보안당국이 킨잘 미사일 개발에 관여했던 과학자들을 갖다가 뭐 입건을 했다. 반역죄로 구속을 했다. 뭐 이런 뉴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이 전쟁을 지는 망해가는 나라의 어떤 전조들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과거에 나치 독일이 망할 때처럼.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보다도 더한 그런 이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뉴스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조금 이제 중복이 되는 이야기는 한데 드디어 이제 F-16 미국의 최신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공유된다라는 소식이 이제 전 세계 언론에 다 보도됐습니다. 근데 그간에 이제 F-16 이걸 보면은 어찌하니 이제 특히 바이든 이거 안 준다 절대 줄 수 없다 이딴 이야기 많이 했죠. 근데 전차도 그전에 막 안 준다 하다가 결국엔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바이든 이 양반이 어차피 그 허락하고 풀어줄 거 왜 그렇게 처음부터 노라고 부정적인 표현을 그래 자주 즐겨 썼는지 이거 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인데 이번에 G7 회의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공식화했죠.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그 이전에 미국에서 히로시마를 떠나기 전에 CNN 방송에 나와서 풀어주겠다고 이제 암시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확답이 아니고 암시죠. 전향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자, 뭐 그런 건데 F-16은 제가 몇 번 기회했을 때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레오파드2 전차가 만약에 지상 병력 중에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였다라고 한다면은 F-16은 이제 공중에서 상공에서 공중전을 하는 또는 대지 공격을 하는 공군기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높은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되는데 실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주요 나토의 주요 국가들은 또 이걸 주력 전투기를 쓰지 않습니다. 폴란드, 네덜란드, 뭐 그리스,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 쓰고 있는데요. 이상하죠, 그죠? 왜 그럼 나토의 핵심 국가들이 이 최신 전투기를 쓰지 않느냐? 그건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영독불이라면은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18세기, 19세기, 20세기를 걸치면서 이제 전 세계 판도를 주름잡았던 나라들인데 어차피 미국한테 주도권을 뺏겨서 지금 막 B급 국가로 전락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력 전투기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 미제를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사가 반영된 게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F-16을 지금 보니까 공유하겠다는 나라들이 공유할 가능성이 많은 나라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나토 국가 중에 9개국이 되네요.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그리스, 폴란드, 루마니아, 터키 이렇습니다. 이렇는데 지금 일단 영국에서 2023년 올해 여름부터 F-16 훈련을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F-16을 운용하지 않는 나라가 자국에서 조종사를 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전투기 공유 문제도 아마 영국에서 미국을 이제 굉장히 압박을 넣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미국 전체 안 준다고 했다가 영국에서 챌린저2를 주겠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다 주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F-16 같은 경우에도 아마 영국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미국대 당신들 어차피 줄 거 빨리 주자.
그래서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빨리 이제 전략 공세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승리의 어떤 그 기틀을 마련하지 못하면 서구 전체가 어려워진다. 빨리 주라. 그래서 그런 아마 교섭이 통하지 않았나 아마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종사 훈련 가능한 나라는 어디냐?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나라들입니다.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영국이 가장 좋을 겁니다. 어차피 영어로 해야 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조종사들 또는 군인들이 다 영어를 한다고 볼 수 없는데 거기다가 뭐 도구 프로까지 배우라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거기다 통역을 쓰겠지만 뭐 그래가지고는 쉽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그 통역한 사람도 그러면 F-16 제군이라든가 사양, 기능 이런 데서 전부 또 영어에 숙달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조종사 훈련이 제가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차 대전대 복역기나 쌍격기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무려 완전히 숙달된 조종사로 거듭나려면은 F-16 같은 경우에 18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미국, 영국에서 그간의 조사를 쭉 해보고 훈련을 시켜보니까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의 어떤 그 실력, 지력, 그 다음에 어떤 마음가짐, 태도, 이런 걸 볼 때 4개월이면 충분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냥 4개월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물론 이제 4개월 후에 어떤 정보를 낼 건가 하는 거는 이제 100% 확신은 못 가집니다만 18개월이라면 뭐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전쟁이 끝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4개월로 줄여보겠다 하는 게 이제 서구 선진국들의 이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G7 계기에 완전히 이제 확정을 지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잘 봐야 될 게, 미국이 자기들 훈련시키고 자기들이 지켜주겠다는 게 아니고, 나토에 지금 산재했는 F-16 전투기를 공유해라. 그걸 허락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직접 미국 본토로 달려와서 무슨 조종사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나토 현지 국가들 너가 알아서 조종사들 훈련시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허가만 내줬다는 거지. 미국 스스로 어떤 뭐 에너지, 노력, 뭐 돈 이런 거 쓰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16을 만든 건 미국이기 때문에 일단 프랑스나 독일 뭐 이런 나라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나토 회원 국가들한테 이걸 팔았을 경우에 그 무기를 어디 다른 나라에 재판매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엄격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일단 미국의 그 허락을 풀었기 때문에 일단 우크라이나가 감사하게 바이든한테 사의를 표명하면서 전투기를 받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투기뿐만 아니고 이번에 또 미국의 히로시마 G7 회의 때 5천억 원 규모 추가 또 지원을 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 어떤 그 장비나 무기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자, 그런데 이 G7 이야기 있기 전에 이게 마치 젤렌스키가 미국의 공여 확정 계획을 예언이라도 했듯이 전투기 연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투기 연합. 그러니까 너가 F-16 갖고 있는 너희 나라들이 우리한테 그걸 주면은 확실하게 러시아를 끝장내겠다라고 하면서 이 연합이 그럼 뭐냐? 유니언. 결국 그거는 이제 전투기, F-16 전투기에 국한해서 보자면은, 그 전투기를 갖다 우크라이나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조종사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수리 정비, 요런 일련의 어떤 그 메커니즘을 전부 소화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체제를 구축하자. 그걸 이제 젤렌스키가 전투기 연합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여하간 히로시마 G7 회의가 있기 전에 이게 발설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또 바로 히로시마에서 이걸 갖다 낚아채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기시다도 수고가 많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나름대로 이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최대 승자는 우크라이나가 아니었는가. 무려 왜 반년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피로도 이런 게 이제 알게 모르게 솔솔 나왔었는데, 이번에 젤렌스키가 완전히 이런 어떤 피로감, 이런 거 부정적인 의견, 이런 걸 불식시키면서 최대의 외교적 성과와 가장 실질적인 전투기 공유 문제도 일부에 해결해버렸다. 이런 거로 봐서는 지금까지 어떤 젤렌스키의 능력을 보면은 이게 단순한 코미디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아마 현실적으로 그럼 당장 어떻게 훈련을 할 건가? 지금 이제 기체를 제공하는 거는 네덜란드하고 덴마크가 일단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빨리 제공하겠다. 그 다음에 조종사 훈련하는 거는 영국, 프랑스에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얘들이 영어로 할지, 불어를 하게 되면 또 이제 통역 써야 되니까 아마 영어로 프랑스에서 한다 하더라도 영어로 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무리 4개월 한다 하더라도 지금 들여오고 훈련 4개월 더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하계 공세 때 F-16을 우리가 전장에서 볼 수는 없을 거고요. 지금 갖고 있는 뭐 미국 29라든가 구형 전투기 해가지고 쓸 수는 없는데,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거의 9대1, 10대1의 공군력 전력차가 나왔는데 이걸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극복하고 지상군만으로 전투를 끝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F-16이 현장에 배치되기 이전에 바로 대체 자산들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제 줘야 되지 않을까. F-16은 F-16대로 하더라도 다른 전투기 자산들을 빨리 우크라이나에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렇게 공지합일, 재병과 합동연합작전 이런 걸 구사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F-16은 일단 뭐 확정은 됐으니까 일단 이건 하나의 장이 크로스되는 그런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흐무트인데, 젤렌스키가 히로시마에 있을 때 있는 중에 이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바흐무트가 함락됐다고 한다. 이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시적인 표현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바흐무트가 함락되는 걸 알고 있겠죠. 알고 있으면서 바흐무트는 없다. 내가 봤던 히로시마에 원폭 받았을 때 그 잔해하고 똑같다. 바흐무트는 우리 가슴을 속였다. 그래서 그런 시적인 표현을 하니까, 전 세계 언론사들이 이거는 인정을 했다. 바흐무트가 함락됐구나. 이렇게 지금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유명한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 이제 깃발 들고 또 뭐 자랑하고 이랬죠. 그래서 의례적으로 푸틴이 이번에는 뭐 한 1년 동안 수고가 많았다. 바흐무트를 함락시킨 데 공을 세운 병사들한테 모두 훈장을 수여하겠다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바그너 그룹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그너 그룹을 위시해서 바그너 그룹과 공조한 러시아의 공수부대가 바흐무트를 최종 점령했다라고 하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도 프리고진이 난리를 쳤더만요, 보니까. 공수부대 한 거 없다, 우리가 다 했다. 그래서 25일날 자기들은 떠나겠다. 근데 이 바그너 그룹이 어디로 떠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다른 전선으로 갈지, 아니면은 지금 아프리카에 뭐 금강 때문에 그 채굴권 때문에 뭐 그쪽으로 또 이동할지. 아프리카에 내란이 많으니까 말이죠. 그건 아직은 알 수가 없겠으나 얘들은 뭐 민간 군사 조직이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죠. 전쟁을 하든 안 하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바흐무트가 함락이 됐는데 사실은 뭐 오래전에 한 이야기 계속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바흐무트 자체는 스탈린그라드가 아닙니다. 쿠르스크도 아니고. 그래서 전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거기에 집착했던 이유는 일단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이제 많은 러시아군 병력을 그 한 진임에 몰아놓고 있으면은 다른 쪽에서 공세 전환을 하기가 쉬워진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아주 순수하게 군사적 측면에서 바흐무트를 그간에 어렵게 이제 계속 막아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그 바흐무트에 대한 어떤 정치적 의미를 러시아가 굉장히 높게 두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 상징물. 근데 바흐무트가 갑자기 함락됐다라면 이제 그것 가지고 러시아가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별 이겨봤자 별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요새 바흐무트가 무너지고 나니까 러시아 쪽의 군사 블로거들, 군사 전문가들이 이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 국민들, 러시아 군부들, 그 다음에 전 세계 러시아를 봤던 애들, 이거 좋아할 것 없다. 왜? 바흐무트는 베를린이 아니다 이겁니다. 최종 도착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흐무트가 함락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뭐 생기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전황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한국의 이제 그 YTN이라든가 연합뉴스 이런 허접한 그 뉴스 공장들 보면은 바흐무트 함락, 전쟁에 뭐 판도 변화가 있을까? 요딴 식의 이제 썸네일 같은 거 갖다 붙이거든요. 정말 1년이 지났는데 이 언론사들 아직 공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함락되자마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 정도 서쪽의 끝자락을 우크라이나군이 유지하고 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게 5%가 됐든 2%가 됐든 일단 절반 이상을 장악당했다라면 그거는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옥세를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군의 병사들이 피를 아끼면서 적당한 시기에 결정적인 시기에 이제 탈출했다. 뭐 그건 성공적인 탈출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서쪽 끝자락을 갖다 3% 지고 있다, 2% 지고 있다,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15% 정도 남았다고 할 경우에 이거는 끝장났다 생각했었거든요. 단지 이제 얼마나 시간을 더 들여서 그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의욕을 발휘하고 있는 러시아군은 어느 정도까지 더 괴멸시킬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심사였지. 그 시 자체를 사수하거나 뭐 그런 건 원래 우크라이나군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반 기성 언론에서 말하는데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가 바흐무트를 함락시키고 나서 바로 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더 북서쪽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왜? 이미 시 외곽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양익을 포위하는 행세를 구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의 북쪽 구역에 약 600m를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5월 18일경에 바흐무트 안으로 들어왔던 러시아군의 우익 측면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루안스크 이제 이게 자치공화국, 괴뢰공화국의 2군단이라고 있는데 이 2군단이 러시아군이나 마그너 그룹하고 협의도 안 하고 이바니프스키라는 그쪽에서 남서쪽 방어선에서 아예 퇴각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있었던 병력이 퇴각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또 그쪽에 러시아군의 주력의 측면이 드러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도시 안으로 이렇게 의욕적으로 너무 들어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르크는 양익을 포위한다? 그럼 이 하나의 또 돌출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희망사항이긴 합니다만, 그럼 또 뒤쪽을 배후를 급습해서 컷오프 잘라버리면은 이 안에 있는, 이 자루 안에 있는 러시아군은 포위 선멸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걸 돌출부가 생기는 걸 우려해서 러시아군이 바흐무트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앞으로 서진 또는 북서쪽으로 진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덫을 치고 있는 거죠. 도시 하나 잡아가지고 희희낙낙해라. 그 다음에 의욕을 부리면 우리가 포위해가지고 작살 내겠다. 근데 과연 작살 낼 수 있는 전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블라핑입니다. 포커 게임하고 같은 거죠. 해보려면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만만치 않은 게임입니다. 도시 하나 내줬지만 오히려 러시아군의 어떤 그 주력을 그쪽에서 포위 공격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음습한 시나리오를 갖다가 전개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하계 공세, 이제 충기는 거의 끝나가니까 하계라고 합시다. 하계 공세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영어로는 이제 쉐이핑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굳이 우리말로 하자면 이제 기반 조성 작전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적 지상군을 타격하기 전에 여러 가지 병참 시설을 파괴한다든지, 그럼 좀 더 이제 유리한 공격 지점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포석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쉐이핑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갖다가 형성 작전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한국 측에서 만들어낸 기반 조성 작전 이게 좀 더 그럴듯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바흐무트 구역 근처라고 할 수 있죠. 마린카에서 러시아가 자랑하는 T-90 전차 10대가 격파됐습니다. 러시아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네츠크 주에는 도네츠크 그 시 5번에 걸친 병창기지 공격이 있었고, 마리우폴에 이제 공군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그 다음에 헤르손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도 이제 대대적인 공격을 해서, 러시아군의 자주포 6대. 근데 이 자주포는 단순한 게 아니고, 아마 정밀 탐지 기능, 레이더 기능, 거기에 아마 장착된 그런 특수 자주포를 6대 격파했다. 그 다음에 수호이 35. 지금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형 전투기죠. 수호이 35 전투기 한 대도 격파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측의 요인 테러를 계속 이제 발생하고 있다. 뭐 야전사령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지금 테러를 당해가지고 일부는 죽거나, 일부는 중상, 또는 뭐 어떤 경우에는 살상을 몸이 나는 그런 게 계속 뉴스에 뜨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동시에 러시아의 국회의원이자 러시아의 이제 전직 관료인데 푸틴의 정책 또는 푸틴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 그에 대해서 이제 원색적으로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지금 의문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의문사 나왔다 이러면 이게 살해죠. 살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의 FSB, 그냥 과거의 KGB 요원들을 갖다 다 죽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하간 우크라이나군이 죽이든 러시아군이 죽이든 요인들의 암살이라든가 요인들의 불상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차후에 있을 쉐이핑 오퍼레이션의 그런 전조 현상들이 아닌가 그렇게 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흐무트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전국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여기 바흐무트에서 그냥 양익을 잘라내서 더 의욕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 공세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은 작년처럼 동쪽을 치는 척 하면서 서쪽을 칠 건지 또는 남쪽을 칠 건지 이건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우크라이나군에 알려주고 전쟁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번에 이제 국방부 보도관이라든가 그다음 대변인 또는 국방부 차관이 앞으로 전개될 오퍼레이션 그 작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설사 그거를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그런 오신토 소식통이나 이런 사람들 또는 군사 전문가들도 될 수 있으면은 막 그런 걸 예측하거나 보도를 하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아주 가벼운 미소를 띠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이번에 그 바흐무트가 함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전황에는 별 변화가 없다. 그런 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주변에 이제 러시아 빠는 애들 이야기하면은 공부 좀 더 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전 세계 어느 전문가들도 이게 1943년 2월 달에 독일군 25만 명이 예컨대 몰락한, 스탈린그라드에서 몰락한 그런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죽은 병사도 별로 없고,
물론 지금 전투 중에 죽은 병사는 많습니다만 함락하고 나서 포로가 발생했느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어차피 철수 이미 오래전에 철수했어야 될 거. 미국에서 이제 벌써 두세 달 전에 철수하라고 그랬거든요. 오래전에 철수했어야 될 거 좀 늦게 진행됐다. 그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정호투 2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만